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카이스트 창업원 연구교수 최명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이머징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해봤어요. 먼저 딥테크에 대한 정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019년도부터 나온 워딩인데요. 딥테크가 무엇이고 어떤 기업이 딥테크 스타트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딥테크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카이스트인데요. 카이스트에는 어떤 딥테크 스타트업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테크 데피니션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문헌에 써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3번은 제가 정의를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세 번째가 제가 정의한 거예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투자 자본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킨 형태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 내수 또는 수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 저 나름대로 딥테크 기업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딥테크 기업인가 리퀘어먼트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딥테크는 나중에 기술 특례 상장 제도라고 하는 기술성 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요건과 상당히 동일 유사합니다. 딥테크 기업은 공통점을 봤더니 혁신적이고요. 기술성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업화해서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R&D를 할 역량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 가능성, 확장 가능성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박사를 졸업하고 비상장 회사에서 기술특례 상장 업무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했던 업무가 IP 증가 그리고 기술성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코스닥 거래소에 올리는 업무였는데 딥테크 기업이 왜 되려고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많은 창업자들이. 사실은 딥테크를 하면 투자 유치가 조금 용이합니다. 기술특례 상장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매출액을 추정하지 않고도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에게 받았던 투자금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요.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키스티뿐만 아니라 평가 기관들에서 A 등급, B 플러스 등급만 맞으면 기술특례 상장을 하는데 딥테크를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장점들이 있다. 제가 질문을 받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딥테크 기업은 공학 박사들이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LG에서 LED 엔지니어로서 이제 5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의사결정이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딥테크를 하기에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타트업에서 딥테크를 하기가 너무 좋아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수요 기업에 맞게 R&D를 피봇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초기 스타트업이 딥테크에 적합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제가 소속이 카이스트 창업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딥테크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우리 카이스트 인데요. 대표적인 딥테크 스타트업을 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노클라스라는 주영석 교수님의 딥테크 기업이 있고요. 또 뇌질환,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소바젠.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수술용 로봇 있잖아요. 이런 로앤서지컬. 카이스트는 바이오 기업밖에 없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베러라이라든지 어비랩이라든지 아니면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그리고 전기, 전자, 반도체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딥테크라는 게 사실은 R&D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VC들한테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30개사 누적 투자 유치액을 했는데 이처럼 카이스트는 딥테크를 많이 하고 있고 투자 유치금도 많이 받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창업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교원 기업들한테 IR-덱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VC들이라든지 고객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너의 딥테크 기술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내지는 경제성이 있어? 이거 지속 가능성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원에서 하는 것은 이런 교원 기업들의 IR을 받아보면 50페이지 중에 30페이지 중에 96%가 R&D 좋은 얘기들만 써놨어요.
저는요 SCI 논문을 썼고요. 이런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이런 시장성, 경제성, 권리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IR대 컨설팅을 하면서 디벨롭먼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자 관점에서 내 딥테크 스타트업이 더 많은 선택을 받을까? 요 고민에서부터 조금 시작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창업을 할지에 대해서 마치 창업자가 된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연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혹시 R&D 자금이 어디에 분배가 되는지 아시나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R&D 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예산 중에 R&D 정부 자금이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 디스트리뷰션한 것을 키스티 박사님들이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근무할 때 이제 한 꼭지를 잡아서 데이터도 정리를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딥테크를 시작할 때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일단 내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지? 그 시장이 국외 시장, 글로벌 시장이 존재해? 국내 시장은 얼마나 돼? 국외 플레이어는 1, 2, 3가 뭐야? 국내 플레이어는 뭐야? 이것들을 알으셔야 돼요. VC분들도 이게 돈이 될 것인가부터 따져요. 왜냐하면 VC 투자금은 3, 4년 후에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딥테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그 시장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료는 국가나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 맡기시고요. 내가 이제 2차 전지라는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 했을 때 세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국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디스플레이의 어떤 부품 업체로서 OLED 메탈 마스크 업체인데 국내 시장 규모가 글로벌 규모예요. 이게 2,500억 정도 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 1, 2, 3가 글로벌 1, 2, 3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딥테크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딥테크를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당해 시장에서 내가 점유율을 몇 % 차지해서 글로벌 탑까지 국내 탑까지 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딥테크에 대한 주제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2차 전지 회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LG에서 LED 엔지니어였어요. LED 공정에는 에피 공정과 칩 공정과 패키지 공정이 있어요. 이 공정 중에서 저는 칩 개발 엔지니어였고 칩에서도 extraction efficiency라고 해서 빛 추출 효율을 개선하는 연구를 했어요. 실버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리플렉터를 만들어서 마치 실버 거울을 이용해서 그 칩 내부에서 빛이 더 많이 발광하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있는 시장을 찾았어. 거기서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면 딥테크가 안 됩니다. VC한테도 에피 공정은 칩은 어디서 받아오고요. 에피 공정은 어느 회사에 맡기고요. 패키지 공장은 어느 회사에 맡길 겁니다. 저는 LED에서 칩 공정에서 빛 추출 효율을 개선하는 거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에서 제가 음극재를 R&D 스펙이 어느 난이도부터 어느 난이도까지 해결하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내로우하고 스페시픽하고 명확하게 R&D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방열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방열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시장 규모부터 말할게요. 이 방열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 시장의 방열도 잡을 수가 있고요. 전기 선박 있잖아요. 이제는 선박도 전기 배터리로 가는데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보다 큰 용량이 들어가니까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hermal conductivity를 해결하기 위해서 R&D를 설계한 거예요. 그 비즈니스 설계가 달라지는 거겠죠. 이거는 방열에 대한 내용인데 전기로 가는 선박에 대한 어떤 회사의 R&D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국내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들어가겠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업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스타트업의 자산의 가치, 기업의 가치 중에 혹시 무형자산의 가치가 몇 프로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의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90%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스타트업의 밸류를 높이는 방법은 그 R&D를 열심히 서술해서 기록하는 방법과 IP로 등록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특허법에 54조가 있어요. 조약 우선권 주장 제도. 조약에 의하여 당사국 국민이 어떤 특허권을 그 당사국에 특허 출원한 경우에 29조 및 36조라고 하는 이제 선출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걸 함에 있어서 이 우선권 주장이라는 걸 하면은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한 날로 인정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내 특허만 가지고 있을 때 이 기업 밸류가 30억 원이라고 한다면 PCT 출원으로 지정국을 EP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으로 했을 때 그 기업 밸류는 50억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딥테크 스타트업 CEO분들이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해서 비용이 비싸니까 보류를 하고 딜레이를 많이 하시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산이라고 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는데 그 딥테크 스타트업이 인건비나 실험 재료비로 주는 비용이 많아서 어떤 유형의 자산을 취득할 확률은 대단히 낮거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방열이라는 Thermal Conductivity를 전기 선박에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받았고 PCT 특허 출원을 통해서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유럽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더 높은 권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카이스트의 기업들도 결국에 이 12장의 기업 장표만으로 100억, 200억, 300억의 투자 유치를 받는구나.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잘했던 내용이고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시장성 분석을 잘해야 된다. 권리성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글로벌 특허도 내면 좋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성 평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R&D를 하고 있어도 팔았는데 남지 못하면 필요가 없죠. 폐플라스틱 열분의 이 장비 한 기가 10억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1톤의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폐플라스틱이 들어가서 600리터의 기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억이라는 장비를 과연 몇 번을 돌려야 수익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거든요. PE분들은 이런 게 더 중요하십니다. VC한테 투자를 받을 때는 저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다 R&D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커스트 이노베이션 하게 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들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소프트웨어로 갈수록 딥테크로 어떤 실험 장비를 개발할수록 계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요, 딥테크 기업은 스타트업이잖아요.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R&D를 하는데 재료비로 얼마를 쓰고 인건비로 얼마를 쓰고 내지는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를 쓰는지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VC를 만났을 때 여기는 기술력도 우수하지만 경제성 평가 측면에서도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코칭한다든지 직접 인발부해서 하신다면 저는 경제성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정리하자면 시장성 평가, 권리성 평가, 경제성 평가를 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서술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마일스톤이에요. 이 투자 받은 금액을 어떻게 소분해서 쓰는지 1차 년도 R&D 비용으로 고정비로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수요 기업 매칭이에요. 수요 기업 매칭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R&D를 하신 거에 대해서 B2B로 팔아야 될지 B2G로 팔아야 될지 B2C로 팔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글로벌 VC도 마찬가지고 국내 VC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1년의 과정 팀 소개부터 내 R&D는 이렇게 우수합니다. 마일스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기업에 팔 거입니다. 까지 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이 기업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M&A로 매각하고 싶거나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시켜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고 싶거나 이렇게 합니다. 딥테크 스타트업도 궁극적으로 빠르게 제가 했던 내용들은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정부 R&D 자금은 이런 이머징 트렌드로 들어갑니다. 제가 작년에 이머징 트렌드로 꼽았던 것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로보틱스,
전기 자동차였어요. 이번에 제가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머징 트렌드로 뜰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이런 것입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머신러닝, 2차 전지 아직까지 있네요. 여러분들이 딥테크 전략에 대해서 15분 동안 너무 막연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한 문장으로 줄여보고 싶어요. IR 덱을 잘 작성하면 된다. 그 안에 요건들을 다 맞추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부의 이 기조와 맞게 이렇게 트렌드를 맞춰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우수한 딥테크 기업의 CEO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이 답이다를 워딩으로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에 딥테크 스타트업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실행의 속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략을 잘 짜셔서 더 좋은 스타트업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딥테크 시장 진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발표였던 첫 번째 발표 최명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발표로 투자사인 지노바 인베스트먼트의 이준환 팀장님께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지노바 인베스트먼트는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훌륭한 회사를 발굴하고 창업자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비전인 벤처캐피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최근 트렌드 관점에서 벤처캐피탈은 어떤 딥테크 기업에 투자하는가입니다. 지노바 인베스트먼트의 이준환 팀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노바 인베스트먼트 이준환이라고 합니다. 앞에 최명재 교수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좀 저도 설명하는 게 좀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발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벤처캐피탈에서 투자 검토 그리고 투자 집행 실제 업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마 이런 제가 투자 의사 결정하고 또 이제 분석하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창업자분들이나 미래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딥테크 분야에서 어떤 트렌드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딥테크 트렌드 동향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딥테크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뭐 최 교수님은 19년부터 말씀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들은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딥테크 등장 배경, 그 다음에 딥테크의 주요 투자 사례,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발표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딥테크 등장의 배경과 이제 현황 같은 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딥테크라는 용어를 글로벌적으로 처음 많이 사용하게 된 건 투자사 프로펠이라는 그 회사의 창업자분이 먼저 기존의 플랫폼 또는 그런 쪽이랑 했었던 거 업그레이드 버전 형태로 하거나 또는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사용이 늘어나면서 했던 기존의 하이테크 정도의 보다는 조금 더 각자 분야에 더 뎁스 있는 기술 개발 그리고 그런 분야를 세분화해서 만들어낸 게 결국 딥테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로 많이 딥테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분야를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생명과학,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 청정 기술,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팅을 비롯한 컴퓨팅 과학, 그리고 재료 소재, 첨단 소재든지 뭐 어떤 소재 분야 이런 것들을 주로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게 나오고 그런 단어를 더 많이 쓰면서 일반인 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BCG에서 고도화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렇고 딥테크 분야가 솔직히 투자자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핫하고 현재 한국도 투자 펀드가 결성되고 있는 게 이제 모태 펀드 결성이라던가 또는 뭐 성장금융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딥테크 분야 자체가 처음에 인식이 투자사들한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대기업이나 또는 대기업에서 스핀오프 했었던 팀들이 분사를 하고 많은 시간이 들고 더 깊이 있는 기술을 통해서 생활을 더 좋은 생활과 환경과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 회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건 늘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벤처는 다 비슷하지만 특히 딥테크는 원래는 약간 전문 기술 또는 산업 분야에서 고민하셨다가 투자사로 옮기셨던 심사역분들께서 많이 하셨던 전유물 같은 거였다가 이제는 투자 트렌드가 또는 정부 정책상 이제 딥테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게 이제
변화의 물결처럼 되다 보니까 한국은 딥테크라는 말이 한 21년 이후부터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딥테크 분류를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유럽에서는 일단 이렇게 분류를 냈더라고요. 이렇게 했었던 건 딥테크는 제일 먼저 사용을 많이 했었던 곳은 유럽에서 시작했는데 체계화는 미국이 더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7년부터 유럽에서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 그다음에 우주 기술, 요새 가장 한국에서는 많이 투자하는 분야기도 하고요. 페리지 같은 데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미래 컴퓨팅, 그다음에 새로운 AI인데 이제 AI는 그냥 생성형 AI 처음부터 각종 이제 행사 또는 이제 AI를 접목시키는 바이오라던가 또는 AI 다른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킨 AI가 포함된 게 좀 대부분의 딥테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 쪽보다는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 먼저 관심이 있을 테니까 한국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면 한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 건 21년 이후부터라고 저는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10개 중에 이 1번 시스템 반도체부터 5번까지는 초격차 분야라는 걸로 나눠서 정부 과학정통부 과학기술부에서 전문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5월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6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딥테크 팁스라고 해서 기존의 팁스라는 거는 초기 기업들 발굴해서 기술 기반이나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팁스 같은 게 벤처사들한테는 훈장 같은 느낌인 건데 예를 들어 청년 창업 사관학교 뭐 이런 제일 초기 상장 그 회사 시작하셨을 때 뭐 청창사 뭐 예비 창업 학교 뭐 이런 것처럼 예창 이런 걸 거치고 이제 팁스를 받게 되면 이 회사는 벤처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건데 이제 딥테크 팁스라는 분야를 아예 만들게 됐어요. 이게 이제 한국 그리고 정부 쪽에서 이제 가장 공들여서 세우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10대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창업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렇고 벤처 캐피탈 입장도 자본은 한정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정부가 한국의 최대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은 기술이 있고 뭐가 해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벤처를 활성화해서 육성시켰다는 정책을 저는 솔직히 유럽권이랑 딴 데서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모태 펀드를 비롯해서 각종 정책 그다음에 그런 펀드 출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기회가 훨씬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총하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밑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아예 150개 정도를 확실히 선정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 시스템 반도체부터 로봇까지는 2027년까지 최소 유니콘 10곳 이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약 2조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는 기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업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충분히 도전할 만한 분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이제 저도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갑자기 딥테크라고 하면 조금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국이랑 해외 쪽 위주로 주요 투자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업력이 막 2020년부터 시작한 회사들 없어요. 막 15, 16, 14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뭐 요새 많이 나온 퓨리오사라던가 지금 상장하고 나서 좀 시끄럽긴 하지만 굉장히 성공한 벤처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파두라던가 그 다음에 작년도 그렇고 올 초까지 굉장히 핫했었던 루닛 AI 의료죠. 뭐 그 다음에 뭐 뷰노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상장 또는 다른 걸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딥테크가 더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뭐 에자일이나 뭐 그랩코어나 이런 회사들 다 어떻게 보면 밸류적으로도 저 밸류가 맞아라고 생각하면서도 투자를 많이 받았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또 투자사들로부터 저런 인정을 받았던 거는 저분들이 그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딥테크 분야는 아까 최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단순히 뭐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의 전유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생각은 비슷해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한국인 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초기 창업 그다음에 처음에 창업자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었던 사례가 있는데 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좀 똑바른 방향이나 사업 아이템적으로 어떤 데에서 하면 더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시장 조사나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좀 봐주시면서 딥테크 트렌드는 한 명이 정해서 이거를 따라라 이게 아니고 결국은 뭐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미래 투자 시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발전되고 이쪽으로 더 돈이 몰려서 더 이런 거를 더 나은 회사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렛대 같은 레버리지 역할을 해줄 건지 저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 사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검토하거나 또는 심사했었던 회사들 또는 뭐 이쪽 분야를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표에는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검토하는 분야는 요새는 이제 AI 반도체 좀 어떻게 보면 레이 스테이지에 있는 단계는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요새 초기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뭐 좀 시큐레터라는 회사가 이제 거래 정지를 먹고 나서 좀 시끌시끌하긴 한데 그러니까 보안 사이버 보안 쪽 기술이 원래는 미국 쪽에서만 굉장히 하던 것들이 이제 한국으로 트렌드가 건너와서 상장사가 생기고 많이 투자 활성화가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딥테크라는 것 자체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정의한 사례 말고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하는 그런 분야들이 생기다 보면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분야를 이제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고 투자사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에이션이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걸 지지해주고 그 회사를 정말 더 인정해주고 밸류블한 회사로 만들 수 있을지는 결국은 창업자분이랑 같이 투자에 참여해주는 투자자들 또는 주주분들이 이제 결국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 업으로 오기로 결심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설레임 같은 건데 저도 원래 해외에서 학교를 나오고 전공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 나왔을 때 엔터프리너십 앤 이노베이션이라는 전공 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전공을 하면서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 이쪽 업으로 오게 됐는데요. 제가 보기엔 딥테크 분야에서는 확실히 이런 투자금이 쏠리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요새 예를 들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진짜 많은 투자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끝물이고 지금 후속 펀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데가 저는 거의 없어요. 결국 자생을 못하면 언젠가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끊임없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시장은 딥테크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딥테크는 인식적으로 시간이 길게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고 그 긴 호흡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투자자들이 한국도 점점 늘어나고 원래는 벤처 기업부라고 하는 중소기업부에서 만드는 일반적인 모태 펀드에서는 펀드 청산 기간 같은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한 5년 정도를 제일 선호하는 건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5년 안에 딥테크를 투자를 하면 5년 안에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딥테크는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주로 펀드된 데는 짧은 데는 막 7년, 진짜 긴 데는 최대 10년까지 허락하는데 8+2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놔요. 근데 딥테크 같은 경우에 한국 분들은 이제 요 보면 성공 사례들 위주로 제가 주로 나열을 해놨지만 한국에서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정부 지원이나 또는 팁스나 또는 이런 딥테크 쪽으로 어떤 하우스나 어떤 투자들이 많이 있는지는 뭐 오늘 같은 행사처럼 다른 포럼이나 뉴스 레터 같은 거 구독만 저도 솔직히 한 2개 이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고 솔직히 굉장히 액세스하기가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들을 같이 좀 찾아보시고 또 제가 공유 드렸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딥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서 어느 쪽 업을 혹시라도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단순히 친구분이 아니고 투자사라던가 또는 엑셀러레이터라던가 또는 이런 창업진흥원이라던가 이런 쪽이랑 만나고 다른 분들이랑 해보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확실히 생각한 건 투자자사로는 딥테크는 분명히 미래에 큰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뭐 투자 전문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딥테크라는 분야를 선정해서 하시겠지만 딥테크도 결국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했지만 돈이 안 되면 결국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딥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산업이 발전하고 이 사이즈를 좀 키울 수 있을 때 이 딥테크 기업이 좀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같이 좀 고민해 보시면서 창업자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뭐 패널 토론이나 그 이후에도 그렇고
제가 좀 상황 봐서 추가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딥테크 트렌드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강연을 해주신 이준환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사무투자 펀드인 옐로인 파트너스의 이재호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옐로인 파트너스는 실무 능력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창조적 정신과 열정의 리더십을 갖춘 투자 전문가들이 모인 사무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사모펀드사의 대표님께서 말해주시는 딥테크 분야 기업 엑시트 방안 및 M&A에 대하여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인 파트너스의 이재호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모펀드 옐로인 파트너스의 이재호 대표라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되게 다양하신데 일단은 이 딥테크 쪽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인더스트리 투자는 이제 투자자들 분류를 하면은 뭐 VC들 상당히 많으니까 VC 투자 많이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운용상들도 있고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달에는 이제 사모펀드 PE 쪽들의 투자를 많이 받으실 텐데 회사가 이제 점점 레이 스테이지로 갈수록 뭐 시리즈 A를 넘어서 시리즈 B나 C나 뭐 프리 IPO 단계로 갈수록 점점 저희 같은 사모펀드의 투자를 많이 받으실 거든요. 그래서 VC들의 이제 티켓 사이즈가 뭐 10억, 20억, 뭐 많게 3, 40억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보통 사모펀드의 경우 뭐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한 건당 200억까지도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도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엑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모펀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하는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장표에 간단하게 이제 PF의 딥테크 기업 투자 프로세스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딜 스크리닝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하우스 리서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업계 밸류 체인을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밸류 체인을 공부를 한 다음에 저희 내적 그다음에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회사를 발굴하고요. 발굴한 회사들의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다음 단계인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팀 구성을 해서 저희가 딜 안에서 내부적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의 딜 리스트를 전반적으로 공유를 하고 전산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고 전반적으로 모든 운용력들이 다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예비 분석을 사업성 검토 때 시작을 합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기업 예비 분석이 끝나면은 현장 심사를 하고 고객이나 경쟁사 레퍼런스도 반드시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문사 지금 투자 대상 회사에 자문하고 있는 자문사 통한 네트워크 레퍼런스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내부 투심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대표 펀드 매니저와 핵심 운용 인력이 참여한 내부 투심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준법 감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CRO인데 CRO가 참여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 회사에 투자할 때 컴플라이언스나 리스크를 볼 때 투자에 문제가 없을지 투자하고 나서의 어떤 문제가 없을지를 내부적으로 정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최종 투심이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사 보고서와 엑시 방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조건을 확정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심위원회 만장 위치로 투자 의사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이제 사모펀드들은 밸류업이라는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데 회사의 전반적인 이제 경영에 참석을 하고 또 회사의 이사진으로도 저희가 등록을 해서 이사로서 회사의 재무단 영업 전략 자문을 하고요. 또 딥테크 기업도 마찬가지로 해외 수출이나 뭐 해외 진출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등급별로 저희가 회사를 또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엑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IPO나 M&A 전략 또는 구주 매각을 통해서 저희가 엑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엑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딥테크 기업이나 일반 인더스트리나 엑시트하는 방향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표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투자 이후에
PF가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는지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한 장표고요. 첫 번째는 이제 M&A인데 보시면은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을 동반한 경영권 매각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2대 주주나 3대 주주로 들어가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기도 한데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때는 저희가 최대 주주와 같이 2대 주주, 3대 주주 지분을 묶어서 직접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수 지분 마이너리티 매각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태제주주나 대제주의 지분이 아닌 소수 주주로서 투자를 했을 때 저희의 지분만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드래그얼롱 태그얼롱 조항이 동반된 엑시트인데 드래그얼롱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나 이제 대주주의 지분을 저희가 직접 드래그를 한다 가져와서 저희가 직접 리드하는 가운데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라 보시면 되고요. 태그얼롱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본인의 지분을 팔 때 저의 지분을 같이 태그해서 같이 판다는 컨셉으로 보시면 돼서 드래그얼롱과 태그얼롱 모두 실제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매각이 될 때 들어가는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IPO인데요. 마이너리티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 상장을 통해서 보통 PF는 블록들이나 장내 매각을 통해서 엑시트를 해요. 그래서 뭐 딥테크 기업이 예를 들어 상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딥테크 기업에 저희 갖고 있는 지분이 한 15% 정도라고 보면은 통상적으로 10%가 넘어가는 지분은 장 외에 죄송합니다. 장외가 아니라 블록딜로 장이 끝나는 시간 이후에 블록딜로 다른 이제 매수자와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고요. 또는 뭐 보유하고 있는 PF의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10% 내외다 한다면 기간을 잡아놓고 그 기간 내에 장 내에서 매각을 하고 엑시트를 하기도 합니다. 마이너리티 스테이크의 경우 이제 일부 구주 매출과 상장 후 블록딜 그다음에 이제 M&A를 통해 엑시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컨더리인데요. 세컨더리 시장에서의 그 세컨더리 마켓을 활용해서 직접 탑 FI나 SI 또는 뭐 PF에 이렇게 직접 매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세컨더리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앞두거나 크게 이제 실적 개선 등이 이제 확실시 될 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만기가 예를 들어서 6개월 또는 1년 남았는데 보유하고 있는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엑시트 저희가 해야 되는데 상장이나 뭐 M&A 같은 이제 가식성이 좀 나중에 보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직접 저희가 구주를 시장에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실적 개선이 있을 때는 구주 매각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엑시트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쉐어 리퍼체이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대상 회사 이제 콜옵션이나 PF 풀옵션을 통해서 회사의 지분을 또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회사 딥테크 기업이라도 뭐 상당히 좀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대주주 쪽에서 충분히 저희 지분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재무적인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풋옵션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해서 투자하고 나서 2년이나 3년이나 지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풋을 행사해서 대주주가 저희의 지분을 떠갈 수 있는 계약도 하고요. 반대로 저희가 투자를 한 다음에 최대 주주나 대주주 쪽에서 본인이 저희들 지분을 사가겠다. 그래서 사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콜옵션을 저희가 줘서 콜옵션을 통해서 저희가 지분을 직접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F의 딥테크 기업 M&A 방안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영권 매각이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인 PF는 경영권 매각을 동반한 up to 100%까지 지분 매각을 하고요. 일부 소수 지분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고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딥테크 기업 오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상당히 진일보되고 있고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100%의 지분을 굳이 팔지 않고 지분의 한 10%나 뭐 20% 정도를 남겨놓고 본인이 회사의 고문이나 대표로 직접 있으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드래그 얼롱 옵션을 행사해서 경영권 매각이 가능하고요.
볼트온 전략을 활용해서 추가 기업을 인수한 후에 밸류업을 통해서 또 경영권 매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PF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딥테크 기업이든 뭐 어떤 기업이든 기업을 인수한 후에는 회사의 밸류업을 무조건 하는데 회사의 밸류업을 하면서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다음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하는데 그런 전략을 바로 볼트온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활용해서 경영권을 매각 후에 추가로 또 재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PF가 통상적으로 또 많이 쓰는 투자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펀드 만기가 이래서 뭐 거의 다 남았는데 아직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회사가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거다 예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펀드를 만들어서 LP 변경을 한 다음에 거기에 파면서 동일하게 회사의 지분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또 뭐 경영권 매각 중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이너리티 스테이크 매각, 소수 지분 매각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지분 일부와 함께 경영권을 매각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약에 PF로 2대 주주나 3대 주주로 있는데 태권을 갖고 있다 하면은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매각을 할 때 저희 지분까지 같이 매각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마지막 발표를 마쳤고요. PF는 뭐 사실 뭐 딥테크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인더스트리에 상관없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시플로우를 보면서 많이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소부장 플러스 딥테크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이제 발표 세션 2개 정도 남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부터는 저희 실제 딥테크 기업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성공 사례와 적용 사례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리즈 C 총 201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로보 어드바이저 업계 최초 AUM 1조 원을 달성했고 폭넓은 기술력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고객별 최적화된 맞춤형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칸텍을 모셨습니다. 칸텍의 이상근 대표님께서 칸텍이 활용하고 있는 AI 자동 투자 기술 및 플랫폼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딥테크 기업의 현재 상황을 생동감 넘치게 들려주실 이상근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여기 오신 분들께서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를 그냥 단순하게 소개시켜 드린 거 가지고는 좀 궁금증 해결이 좀 덜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했던 내용 플러스 알파로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칸텍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좀 창업을 했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딥테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좀 전개하고 이어가는 게 좀 합리적인가. 특히나 제가 지금 속하고 있는 이제 금융업권에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뎁슨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웃기게도 이렇게 사진 넣고 좀 양력을 집어넣었는데요. 창업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좀 양력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2006년부터 그 여의도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로보어드바이저라는 것 자체가 그 고객의 자산을 운용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에 기반해서 사람의 개입을 줄이고 AI가 좀 더 많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고객 자산을 운용해 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접근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금융사죠. 증권사라든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그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증권사에서 고유자산이라 그래서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주식을 운용해서 돈을 벌어요. 증권사 자체의 이제 자금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거의 한 8년 넘게 하다가 2016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사실 벗어나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16년에 창업을 해서 창업 8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고난의 행군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스타트업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엑싯과 그리고 매출 연속성을 계속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퀀텍이라는 회사는 그 연속성, 매출을 일으켜서 BEP를 달성하는 연속성을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목표가 좀 명확하게 서서 이제 최근에 좀 시장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리즈 C 투자를 일부 받았고요. 아직 한 100억 정도를 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진행 중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여러 내용 중에 이제 기술력을 증명하는 여러의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퀀텍 같은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을 본질적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금융산업에서 운용이라는 거는 되게 본질적인 이 행위예요. 서비스고. 그러면은 저희 퀀텍 같은 회사가 지금 현재 있는 뭐 큰 회사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미래에셋, 뭐 아니면 뭐 NH투자증권, 혹은 뭐 신한, 뭐 그 외 자산운용사들, 은행들과 이런 운용을 가지고 되게 명확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산업의 본질은 이제 운용 수익을 내주는 거잖아요, 고객에게. 물론 그 외에 이제 많은 금융산업의 본질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용이라는 측면 안에서는 당연히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럼 그런 레거시에 결국 도전을 하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이 특허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객관화된 이런 내용들을 증명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객관화된 능력을 증명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그걸 통해서 B2B나 아니면 B2C로서 매출을 이제 잘 일으키는 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저희 같은 이 운용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용으로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 사실 금융이지 않습니까? 사실 금융은 이 제도가 변할 때마다 이렇게 유니콘들이 좀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키움증권을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면으로 어떻게 보면 고객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면 자산 관리라기보다는 고객의 대부분이 이제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증권사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비대면 증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모태는 모회사는 다우 기술이라 그래서 테크 회사예요, 정확히. 테크 회사가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면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거래를 허용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그 랩어카운트라는 이런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 랩어카운트라는 서비스는 뭐냐면은 고객의 계좌를 직접 운용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는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사실 제공됐던 좀 증권사의 전유물인 서비스였는데 나라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퇴직금 같은 경우에 수익률도 되게 낮고 하니까 이렇게 고액자산가들을 관리했던 서비스들을 조금 더 일반 매스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랩어카운트라는 거를 매스 고객에게 좀 더 쉽고 유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법을 좀 바꿨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랩어카운트는 반드시 고객과 대면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였어요. 대면이라고 하면은 계약서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혹시 최근에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 가서 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 가입해 보신 분이 있다라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뭐 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녹취하고 뭐 서류 작성하고 뭐 되묻고 이런 절차가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대면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도적 허용을 보고 뛰어들었고 그런 제도적 허용이 사실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직접 금융위원회가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운용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고객들이 그런 제대로 운용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직접 들어가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고 치면은 그런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이트에 이제 저희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증명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저희의 경쟁력을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종합해서 가져왔어요. 저희 퀀텍이라는 회사는 업권이라고 하면은 저희와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이런 비대면 투자임이라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접근하기 위해서 각 은행 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거기다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회사를 통틀어서 저희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랑 뭐 경쟁하는 경쟁 업체에 비교해서도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아까 창업한 지 한 8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B2C 앱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B2C로 고객을 모객해서 저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B2C 앱을 런칭해서 2022년 4월부터 23년 4월까지 한 1년 정도를 좀 측정했는데요. 저희가 최근을 측정 안 한 이유는 최근 장은 좋잖아요. 이때 사실 장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22년 4월부터 23년 4월까지 정확히는 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했던 시점에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퀀텍 앱을 통해서 가입했던 고객들에게 이게 평균적으로 한 8.1% 정도 되는 수익을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단순히 투자를 받았던 이유는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라는 관점만 아니었어요. 뭐냐면 비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퀀텍이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나 이런 퀀트라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고객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전략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저희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한 108개 정도 되는 전략을 올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인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는. 그런 많은 전략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또 디벨롭하는 인원이. 물론 그 전략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인원들이 달라붙어서 전략을 만들지만 그걸 관리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자산형사나 이런 은행, 증권사들은 전략 하나에 혹은 펀드 하나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뛰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런 AI나 빅테크 AI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저렴한 비용의 고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펀드 같은 거나 이런 상품들 가입하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운용보수라든지 판매보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달라붙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매해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받음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보수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되게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희는 고객들에게 예를 들자면 고객들에게 판매 보수나 운용 보수를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고객이 돈을 벌면은 거기서 성과 보수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런 운용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프로세스 자체가 비대면 일임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오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은행과 증권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투자 받기 전에 그러면은 은행과 증권사는 이런 것들을 만들 노력을 안 했을까라고 했을 때 했죠. 예를 들자면은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그 신한 AI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회사로. 거기에다가 한 800억 정도를 투입했거든요. 사람도 한 60명 정도 신한 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쪽에서 차출해가지고요. 근데 그 회사가 올해 없어졌습니다. 신한 AI라는 회사가요. 은행에 합병시켰어요. 왜냐하면 성과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딥테크 역시도 기존에 있는 레거시들이 이런 시도를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생존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뒤는 그림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련들을 사실 8년에 걸쳐서 겪어왔고 또 극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밸류도 되게 디밸류에이션 많이 되잖아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어려우니까 되게 많은 고밸류를 받던 회사가 지금 투자 받기 위해서는 뭐 밸류를 절반으로 내려서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더 많이 내려서 받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저희는 밸류를 올려서 이번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에는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버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걸 버티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동력이 무언가인 거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매출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객관적으로 입증시키고 증명시켜서 SI 투자죠. 정확히 FI의 관점이 아니라 이런 금융사에서 투자를 받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를 좀 더 간략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본다면은 이제 금융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사실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컨대 챗GPT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금융에 어떤 식으로 접목되고 그 지금 있는 레거시에서 이런 회사를 찾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사도 되게 적극적으로 점포를 줄이고 있어요. 예컨대 뭐 은행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의 이런 영업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점을 줄이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태생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인구 구조 상에서 점점점 고령화돼 가고 지점이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뿐만 아니라 되게 다각도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사람을 줄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생성형 AI와 분석형 AI가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PB가 보통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제 이 고액자산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맞춤 알고리즘도 제공하는데요. 맞춤 전략도 제공해주죠. 자산 관리도 해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직접 그러니까 PB가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대면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면하지 않고도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 점점 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지점을 전폭적으로 좀 줄이면서 방금 말씀드린 생성형 AI를 통해서 디지털 PB, AI PB를 만들어서 일반 매스 고객들에게도 좀 더 고품질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챗GPT만 여기에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분석형 AI도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증권업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숫자 잘못 나오면 안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영역들도 당연히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극도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정제하는 역할에 대한 이 AI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재무제표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재무제표가 실제로 이런 공식 사이트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어떤 포맷이나 레이아웃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분석형 AI를 통해서 통일화시키고 데이터를 정제해서 이런 생성형 AI로 넘겨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런 서비스들이 되게 극도로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향성 자체는 수익률에 이제 기반을 했지만 점점점 그런 수익률에 대한 어떤 확신하기보다는 그런 수익률을 고객한테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형 AI를 바탕으로 한 생성형 AI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이런 방향을 가지고 현재 비즈니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저희의 비즈니스 방향과 그리고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추가적으로 좀 이따 톡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 세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반도체 내에 시스템 설계를 로코드 형태로 디자인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이따 반도체의 전호연 대표님께서 준비 중이십니다. 이따 반도체가 활용한 SoC 설계 기술 및 사업 소개를 끝으로 발표 세션을 모두 마칠 텐데요. 그러면 마지막 발표 세션 전호연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호연입니다. 네, 저는 아직 창업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고요. 컨셉을 이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러주셔서 저희 사업 모델을, 사업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반도체 설계를 노코드 형태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파워 시스템 설계 분야를 먼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파워 시스템을 노코드로 설계해야 되는지 좀 나올 겁니다. 네, 저희는 2022년 이제 9월에 창업을 했고요. 작년에 시드를 받았고 얼마 전에 프리 A 시리즈 30억 투자를 유치를 해서 한 36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SoC 시스템 온칩이라는 거를 국내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반도체를 전문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시스템 온칩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를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보시면 건축 재료가 있다고 빌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SoC는 CPU, GPU 있으면 SoC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SoC는 빌딩이랑 비슷하게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최적화를 하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게 SoC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빌딩을 지을 때처럼 저런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잘 들어가서 최적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파워랑 클락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를 손쉽게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정부의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저거를 먹어야지 이제 되는데 도저히 먹을 기미가 안 보이죠. 국내에 돈은 엄청 이제 쓰고 있는데 잘 못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네, 컴퓨팅이 바뀌고 있죠. 데이터는 다 빅데이터로 바뀌었고 이미지는 다 비디오 데이터로 바뀌었고 그래서 기존의 컴퓨팅 강자였던 인텔은 엔비디아로 완전히 대체됐죠. 그냥 트렌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컴퓨팅이 많아지니까 이제 파워 소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는 PPA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퍼포먼스나 에어리어는 이제 다들 집중을 해요. 퍼포먼스는 뭐 알고리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저거는 어떻게든 잘 하고 싶어 하고 에어리어는 원가에 해당하니까 경영진 레벨에서 쪼니까 잘하고 이제 파워를 고려할 수준까지 가려면 사실 상용화해서 제품을 파는 수준은 돼야 이제 파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는 아직 저기까지 대부분 못 갔죠. 칩들이 파워는커녕 칩을 돌게 하는데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을 도입하면 저희는 분명히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인식인데 뭐 이거는 기술적이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파워 제어를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로 제어하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설계 복잡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게 문제고 저희는 이 설계 복잡도가 높아진 거를 해결할 수는 없고 높아진 설계 복잡도를 손쉬운 설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 기사들 같은 거 찾아보면 이제 설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복잡하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기사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논문을 낸 게 있는데 그 논문 억셉트가 된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 니네 어떻게 해결했냐. 그게 논문의 주제였고 이제 그 부분을 인정받아서 억셉트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빅테크 저는 삼성에 있었는데 삼성에 있을 때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다들 펑션만 생각하지만 클락킹이나 파워 관련된 이슈가 훨씬 더 많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설계에만 150억 이상을 쓴다고 얼마 전에 투자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칩 하나 설계 전체 다 해도 뭐 몇십억에 끝내라 뭐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사실 쓰는 돈의 규모가 너무 다르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뭐 150억, 수백억 쓰는 거와 유사한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는 설계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엑시노스 그림인데 인터넷 가셔서 엑시노스 치면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다 IP화 되어 있는데 이제 클락이랑 파워 시스템 설계는 IP화 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이 영역을 IP화를 하겠다라고 도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 구조랑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이제 인텔이랑 비교하면 이게 인텔의 최신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텔도 그냥 CPU로 다 파워 시스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나올 수가 없고요. 뭐 뒤로 들은 얘기로는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칩을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고 인터넷 자료로 확인한 겁니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메인 스페시픽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모두 다 파인 그레인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하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ARM도 저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7년째 상용화를 못 하고 있고 제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솔루션을 보시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설계를 손쉽게 설계하게 해주겠다. 이게 저희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처럼 굉장히 복잡한 뭐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는데 유저는 저 빨간색 영역에서 GUI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컨피규레이션만 하면 이제 반도체 설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이제 제품 화면이고요. 네, 저 제품에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컨피규레이션 하면 반도체 설계가 끝납니다. 이렇게 2페이지 가지고 설계가 끝나는 건 아니고 여러 페이지가 있어서 그 페이지들을 다 설정을 해줘야지 이제 반도체 설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반도체 설계 자체가 너무 어렵고 이 분야는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런 컨피규레이션 할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스테이지에 걸쳐서 복잡하게 해야 되던 거를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해서 생성하니까 굉장히 빠르고 쉽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팀을 잘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이 가진 시너지가 잘 맞아서 저희가 그냥 속으로 상상만 했던 그런 제품을 거의 구현 단계까지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코드 기술은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미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줄여줄 수 있고 시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업계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이 부족하고 타임 투 마켓을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곳에 노코드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게 되면 저희는 분명히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총 5개 세션의 발표가 모두 마쳤습니다. 발표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5명의 패널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한 5분 정도 쉬고 그리고 저희 패널 토크쇼로 만날 예정인데요. 패널 토크쇼는 신청하실 때 저희가 사전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전 질문지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다채로운 관점으로 딥테크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딱 5분 쉬고 저희 5시 3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패널 토크쇼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발표자셨던 최명재 교수님께서 모더레이터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바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순서는 패널 토론입니다. 오늘 딥테크 스타트업 대표님도 네, 2분 참석해 주셨고 일부러 제가 이제 VC 쪽 사이드, PE 쪽 사이드에서 딥테크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두 연사분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는 딥테크 이야기도 좋지만 이따 반도체 그리고 퀀텍이죠. 네, 퀀텍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투자 기회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앞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사고가 있어서 뭐 연구 노트 좀 많이 써야 된다, 막 특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제가 직접 디자인한 연구 노트예요. 이쁘죠? 만약에
진짜 이따 반도체 그리고 퀀텍에 질문을 하신 분께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저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손을 흔들면 네, 마이크 한번 갖다 주시고 딥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는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퀀텍 대표님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스테너빌리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막 LG이노텍, 뭐 LG전자, 삼성전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아무리 좋은 이런 딥테크여도 현금 유동성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라는 건 얼마 전까지 금리가 정말 높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무너지는데 이런 금융 투자 자산 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먼저 저는 이제 퀀텍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군인공제회 내지는 어떤 뭐 코스닥 상장사죠. 아까 제가 소속해 있었던 핌스코리아의 어떤 퇴직연금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운용금을 서포팅 해주면은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적인 관점 내지는 산업계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금이 어느 기관의 자금이 어떻게 필요하신지 저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콕 찍어서 국민연금 아니면 군인공제회 이런 식으로 어느 기금이 나한테 서포티드 된다면 더 멋지게 운영하고 싶다.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융 분야고 그리고 그 산업의 본질에 저희가 도전을 하는 도전자 입장이다 보니까 또 되게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금융 투자업 자체가 자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는 약간 그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명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사실 되게 많이 소요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제 열심히 좀 지원해 주려고 법 개정도 해주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민간 차원에서 이제 움직여야지만 그게 완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내용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뭐 투자 측면이 아니라 저희의 운용자금 측면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측면에서는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연금 쪽에 대한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니까 국민연금에서 일부 포션을 이렇게 로보어드바이저에 주게 된다면은 좀 더 유동적이지 않은 자금 그러니까 어떤 민간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익률로만 접근하지 않는 이런 좀 장기적인 차원의 자금이 저희한테 이제 서포트되거나 이제 지원이 된다면은 아마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이 업 자체가 펀드 매니저가 되게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인 이런 의사를 가지고 결정하는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의사결정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장이 좋을 때 되게 고수익을 내고 뭐 장이 안 좋을 때 되게 많이 빠지고 사실 이런 변동성이 큰 형태의 운용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연금 시장의 저희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저희의 플레이가 사실 되게 적합하고 그래서 이런 퇴직연금이라든지 좀 더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이런 자금들이 저희한테 좀 뒷받침이 된다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례로 작년 7월에 이제 저희가 기재부랑 그리고 고용노동부랑 같이 이제 정책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로보드바이저가 연금 쪽 기반에서 나왔는데 연금을 운용하게 나왔는데 퇴직연금이 작년 7월에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IRP라든지 DC형 아시죠? 회사에 다니시거나 이제 그 직장 생활 유지하셨으면은 이제 그런 연금 관리되는 계좌도 있고 회사에서 불입도 해주고 본인 직접 운용도 하시는데 그 수익률이 한 2%대에 사실 그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점점점 이제 정부의 흐름에 입각해서 이런 로보드바이저라든지 이런 좀 더 투명한 이런 서비스에게 점점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연금 자산을 운용하게 된다면은 아마 더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금이 적게 거치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기부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예산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모험 자본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퇴직연금을 로봇 어드바이징으로 또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이
과기부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도 조달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더 많은 기술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데에 뭐 얘기할 곳이 있다면 이렇게 뭐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으로 연금으로 이런 어드바이징이 확대되길 한번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웰로인 파트너스 이재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재호 대표님은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시고 미국 맨하튼에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 미국에 있는 기업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의 딥테크 기업이 이런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어떠한 점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점들 좀 궁금합니다. 네, 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는 이제 경영자 입장에 있지 않고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자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서 애를 먹는 걸 사실 좀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시리즈 A를 끝나고 또는 뭐 B를 끝나고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뭐 또는 아예 그냥 플립을 해서 바로 미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도 봤고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의 기술이 너무나 좋은데 거기서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제 가서 직접 영업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뭐 확실한 영어력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딥테크 기업이나 인더스트리 쪽 오너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보는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사실 국내 시장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해외로 가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먼저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을 특히 보면은 특히 경영진의 마인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해외로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본인의 회사 임원으로서는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고 많은 준비를 한 상태에서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확실한 마음의 결정과 숙고와 심사숙고의 기간이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뭐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해외에 나가서 정말 해외에서 승부를 보겠다 하는 이런 경영진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확실히 그냥 국내에서만 하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또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도 해외 투자도 직접 하고 있고 해외에서 저희 투자들도 이제 국내 기업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사실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뭐 플립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해외 영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미국의 PE나 뭐 IB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산업군을 다행히도 좀 알고 있어서 이런 산업군 쪽에서 있는 회사들을 직접 좀 소개해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결국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갈 때 이 경영진들의 확실한 정말 본인들이 어떤 걸 포기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또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좋은 투자자를 만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오는 주주들이 상당히 좋고 그 이후부터 들어오는 뭐 저희 같은 PF나 뭐 국부펀드나 이런 회사들이 결국 회사의 뭐 해외 진출이나 성장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결국 좋은 투자자들과 충분히 해외 진출에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떤 미국의 이런 네트워킹도 중요하고 이제 글로벌에 진출을 하면은 엘로인 파트너스 이재호 대표님 통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정리를 하자면 CEO의 어떤 마인드도 중요하고 이렇게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그 초기 주주들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투자로 들어오시는 기관들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종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따 반도체의 대표님께 파워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뭐 인텔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CPU에 의존해서 어떤 전력을 끄는데 이쪽에 정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제 어떤 좋은 특허들도 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따 반도체만의 어떤 코어 기술 등록된 특허일 수도 있고
출원 중인 특허일 수도 있는데 그 좋은 파워 설계 쪽의 기술력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핵심 기술은 사실은 저희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거는 그러니까 IP의 형태이긴 하지만 IP라고 하는 거 이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인데 이거를 자동화를 하게 되면 자동화가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이런 데 있었지만 자동화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스크립트를 많이 짜놔요. 그러면 스크립트 유지 보수 관리가 안 되고 이게 자동화를 해서 아웃풋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안 맞습니다. 데이터가 어느 순간 안 맞기 시작하고 유지 보수가 안 되고 그러면서 반도체 설계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설계 자동화인데 그 정도 소프트웨어 수준으로는 설계 자동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의 가장 핵심 기술은 이런 유저의 UI의 인풋을 아무런 오류 없이 반도체 설계물까지 생성을 해줄 수 있는 특이한 구조의 소프트웨어가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시장에 안착만 하면 다른 도메인들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DAC 말씀도 드렸는데 뭐 논문 리뷰에서 이게 된다고? 근데 되는데 오류가 있을 것 같은 데가 딱 커멘트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오류 없이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해낼 수 있는 기술이 저희의 가장 유니크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하드웨어 설계, 반도체 설계 자체나 뭐 소프트웨어 설계나 이거는 저희가 뭐 특허를 이미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5개 정도 내서 3개가 등록이 됐고 올해도 한 5개 정도를 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뭐 그중에서 등록이 되는 게 나올 거고 그래서 꾸준히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이거를 자산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혹시 카이스트 아이디어 노트가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궁금한 거? 네, 한국투자 AC의 변상욱 심사님이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의 변상훈 심사역이라고 하고요. 이따반도체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말씀하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대두는 되는데 이게 뭔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고 아직까지 좀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발표를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 않으십니까? 네, 그게 좀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계시면 산업 전반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 밸류체인 상에서 설계가 있고 뭐 공정이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POC나 영업단이 있을 텐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시스템 반도체 스타트업이 딱 터지면서 성장하기 어려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딥테크 측면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 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TSMC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냅드래곤 젠 1이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찍다가 이제 TSMC로 도망간 적이 있는데 그때 딱 전력 소모가 30%가 줄었거든요. 근데 이 모바일 칩은 세상에서 가장 컴퓨팅이 치열한 칩이에요. 왜냐하면 퀄컴, 미디어텍, 삼성 3자가 싸우니까. 근데 공정이 그렇게 한번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설계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격차를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극복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소프트웨어 헤게모니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반도체 설계보다 사실 훨씬 중요합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 설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퀘어먼트만 명확하게 있으면 반도체 설계는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인텔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락인된 것처럼 사실은 일반 소비자는 모르지만 안드로이드랑 암이랑 락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 암 생태계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두 개가 락인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뭐고 그 다음 락인은 뭐냐? 거기서 누가 먹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국내는 소프트웨어를 돈을 안 쳐주니까 발전을 하지 않죠. 엔비디아도 뭐 다 얘기하는 거지만 뭐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 근데
다들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뭐 다 소프트웨어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쿠다의 범용성과 사용성을 뛰어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고 유저층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반도체가 사용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반도체의 정말 파이를 크게 먹는 건 미국이나 중국밖에 안 되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체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있고 그거를 모든 국가적 역량을 드라이브해서 몰아줄 수 있어야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미디어텍처럼 굉장히 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삼성에 있을 때 몇 가지 연속적인 경영진의 실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전만 해도 모바일 엑시노스가 전 세계에서 최고야 이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장을 확대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밖에 팔지 마. 이렇게 그냥 기술을 정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꼬여 있는데 뭐 좋은 기회를 놓친 것도 있지만 그냥 시장 자체가 원래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하는 시장인데 반도체로 봐서는 이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반도체다 보니까 하드웨어로 스타트를 많이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되게 많이 두는데 실제로 이 밸류체인이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아까 엑시노스라고 하셨나요? 네, 엔비디아는 엑시노스랑의 연계가 있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RM의 연계가 있듯이 전후방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좀 잘못 짠 것도 있죠. 저는 암에 굉장히 초창기부터 암을 썼는데 그때 암이 누구나 다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암을 이네이블 시켜준 게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1세대 칩은 삼성이 암의 CPU를 사용해서 이제 처음 디자인을 했어요. 그게 모바일 시장의 태동인데 그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다 뺏겼잖아요. 이거는 좀 전략적인 미스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가 약간은 제가 생각하는 뭐 요즘에 플랫폼이나 웹 기반의 웹 소프트웨어는 아닌 것 같고 약간 회로 설계할 때 베릴로그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단의 디지털 회로 설계나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소프트웨어 형태가 뭐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나 이런 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관련한 거고 반도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제가 제품에서 얘기했던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영역의 소프트웨어, 이걸 자동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였던 거고 뭐 말씀하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그냥 하드웨어 자체를 구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고 그 락인이 됐다는 거는 그 전체 운영 시스템, 그런 아주 대규모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5 요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안드로이드가 걔랑 붙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대체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쪽, 네. 한국투자증권이죠. 예, 김채은 사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 채널 영업부 김채은 사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난해 뭐 파도 사태 등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이 되게 좀 엄격해졌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투자자분들이나 뭐 스타트업 대표분들 입장에서는 엑시스의 최고 방안은 IPO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그 상장을 기다리고 있던 기업들이 그 심사 지연되거나 아예 철회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투자자분 또는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대처하는 다음 뭐 플랜 B 같은 게 있는지 그냥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비상장 회사에서 기술 특례 이제 뭐 이런 상무 이러면서 이제 기술 특례 마지막 단을 준비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나라는 M&A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밸류의 회사가 아니라 그냥 R&D 1팀 팀장 상무 레벨의 엔지니어가 10억, 100억, 200억 밸류, 뭐 50억, 500억 밸류 회사를 그냥 인수 합병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이 매출액을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그리고 지속 가능성 여부는 사실은 그 이후에도 정말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탄을 받기보다는 다른 판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M&A 활성화, 구주 매각 활성화, 그걸 어떻게 플랫폼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고 어떤 펀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좋은 딥테크 기업이 있는데 구주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스케일업을 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술 특례 상장도 좋지만 다른 방안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제 기평을 뭐 통과하고 이제 거래소의 심사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요즘에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뭐 특히 파도 사태 이후로 뭐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뭐 사실 상장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사업펀드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투자를 한 뭐 예를 들어서 2, 3년 전에 했는데 이 회사가 아직 상장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일부러 서두르게 저희는 엑싯을 하려고 하진 않고요. 펀드 기간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 기간이 예를 들어서 최소 뭐 3년, 4년 남았다고 하면은 일단 회사가 상장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요건으로 해서 상장을 못했는지 상장이 허들이 되는 게 과연 뭔지를 먼저 본질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펀드 기간 안에서 회사가 상장을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많이 도우는 편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첫 번째 옵션이 이제 그렇고 저희가 이제 회사의 회수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빠르게 회수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IRR을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할수록 좋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장을 가려고 하다가 못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좀 앞으로도 몇 년 안에 상장이 요원해 보인다 하면은 저희의 지분을 세컨더리로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모색을 하는 방안이 이제 두 번째 옵션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사의 밸류업이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첫 번째 옵션으로 저희가 투자 의사결정하는 걸 선호하게 합니다. 맞는 대답을 해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뭐 뉴스에도 찾아보시면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딥테크라고 보기엔 그렇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매출 나오는 필러 회사 진행하다가 올해 2월에 이제 결국 턴다운을 당한 케이스가 한 번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 쪽에 이제 VC 관점 전체적으로 뭐 제 의견이 모두를 다 통합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제 약간의 앞단의 벤처 투자 관점에서의 엑시 방안이 IPO가 한국은 1번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확실히 하나입니다. 그냥 시장이 그렇게 최악의 시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IPO가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IPO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 거고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은 당장 매출이 약하지만 미래의 현금이나 매출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걸 대비해서 그걸 미리 현가로 땡겨서 결국 그거를 기술 평가로 대체해서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실은 그러고 나서 뭐 파도도 그렇고 저희 쪽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반 상장인데 또 기평팀으로 배정을 받아서 실은 이게 왜 기평팀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기평팀에서 저희 걸 심사하다가 별의별 이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IPO를 선호하는 거는 가장 큰 수익률 때문에 그러는 게 맞는 거고 아무래도 M&A나 이제 또는 뭐 스펙이나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한국 벤처 시장에서는 솔직히 수익률이 낮다라고 막 엄청 낮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솔직히 IPO가 가장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IPO를 가장 선호하는 건 맞고 근데 그만큼 요새 허들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그게 늘 바뀔 수는 있는데
거래소 문통 넘기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기평 뭐 T2 뭐 트리플 B 정도 받아서 백업해서 뭐 올리면 돼요라고 얘기하는 분들 저는 만나면 그냥 웃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저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준비를 더 많이 하시면 근데 또 그런 것들은 다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건 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퀀텍 대표님 어떻게 엑시트하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장을 하고 싶으신지 M&A인지 뭐 네. 궁금합니다. 이게 약간 보는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이냐 아니면은 회사를 영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냐를 봤을 때 사실 그 엑시트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M&A라든지 아까 뭐 IPO라든지 뭐 세컨더리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사실 방법이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이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장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굳이 지금 되게 무언가를 막 포기하면서 혹은 무언가를 계속 안 되는 거를 계속 목표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핵심은 연속적인 회사가 된다면은 충분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매출을 일으키고 연속적인 회사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뭐 핵심이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질문의 요지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좀 제가 좀 현문오답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방식이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어려울 때 아주 뭔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드려야 되는 문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질문을 해주시면요. 세균전 해보셨을까요? 질문하신 분의 좌측, 우측, 뒤에까지도 아이디어 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네. 앞뒤로 다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5분 모두 귀한 정보 전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연세대에서 산업공학 전공하고 있는 석사 과정인데요. 퀀텍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 로보 어드바이저라 함은 이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로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를 해봤는데 이게 100만 원 할 때는 좀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백테스팅도 할 수 있고 그 근거가 있다 보니까는 좀 실제 구동을 할 때 마음이 편안했는데 실제 이제 아직 아까 퇴직연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제 300조 규모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뭐 1000조까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자산인데 그 큰 규모의 자산을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한다면 저희가 백테스팅 했던 부분이랑 이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증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정합성, 그러니까 로버스트리스, 그러니까 강건성이라는 측면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로봇 어드바이저를 만든 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온오프하는 것도 사람이거든 결국. 그러면은 아무리 로봇 어드바이저 전략을 출중하게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전략이나 알고리즘에 얼만큼 신뢰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과거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프랍에 있을 때도 알고리즘 운용을 했었어요. HFT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제 전략을 그냥 돈 버니까 주변 분들한테 드렸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성과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은 물론 백테스팅을 통해서 스스로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만큼 많은 시장을 거쳤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용이라는 분야는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가 결국에는 잘 만들어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첫 번째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강건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백테스트 할 때 대규모 자금을 운영 가능하도록 백테스팅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ETF를 가지고 예를 자산 배분한다라고 좀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뭐 코덱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ETF를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데 시장에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날 당일날 거래할 수 있는 거래 대금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블록딜로 보통 처리를 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조성하는 운용사랑 블록으로 어떻게 받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설정해서 돈을 받아줍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제 슬리피지가 존재하겠죠. 피가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닌 거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백테스트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운용 자금을 크게 늘리면서 백테스트랑 괴리율이 한 3% 이하로 전부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되게 하드하게 테스트를 해요. 예, 그냥 시장에서 이 정도 슬리피지가 용인될 거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2배, 3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만 차용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어드바이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마무리 시간이 되고 있어요. 현재 시간 6시 8분 지나고 있죠. 거의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연사로 강연도 해주시고 이렇게 패널 토론 참여해주신 네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20초씩 오늘 뭐 소감 내지는 뭐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환 팀장님부터. 네, 뭐 제가 드렸던 얘기가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벤처 쪽 투자를 하고 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사례까지 말씀드리면 저는 엔젤 투자해서 엑시트를 해본 개인 사례들도 갖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용기를 갖고 뭘 하다 보면 언젠가 저는 늘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터디를 하고 노력을 하시면 다 될 거지만 어쨌든 좀 그런 방법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딥테크는 더 곽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하시면서 좀 그런 길들 잘 찾으셔서 꼭 성공하실 수 있는 길로 다들 잘 들어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상업펀드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뭐 매출, 영업이 캐시플로우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딥테크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회사의 뛰어난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회사가 당장 돈을 벌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의 기술과 산업을 보고 하는 건데 저희가 비록 기술은 뭐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람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오너, CEO와 경영진의 마인드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여기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나 앞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CEO 분들도 있으시고 향후 CEO가 되실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마인드와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인드로 회사를 창업하시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시면은 좋은 투자자들을 만나서 회사가 충분히 성장 가도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간단하게. 네. 일단은 당연히 자기 사업에 기본적으로 미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증명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하려는 거에 기본적으로 미쳐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주주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의 돈을 그냥 내가 비즈니스 잘할 수 있다는 관점이 아니라 남의 돈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한테 10억, 20억 투자하는 사람 분들이 그 12억, 20억이 예를 들어서 본인 회사에 내가 아는 진짜 지인들이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꿈과 희망과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주주 관점에서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좋은 회사로 성장하고 또 더 투자도 많이 받고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 꼭 만드셔서 유니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 반주 대표는 대표님도. 네. 네. 딥테크에 대해서 사실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딥테크를 표방하는 회사는 기술이 나쁘다고 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 기술 자료나 보면 다 전 세계 1등, 뭐 전 세계 1등에 근접한 기술 이런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딥테크 창업을 했죠. 근데 딥테크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딥테크라는 거는 굉장히 자그마한 기술을 사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전체 시스템 중에
굉장히 자그마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랑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거든요. 근데 전체 시스템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을 바꿀 거냐? 그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이 어려운 분야지만 뭐 시장 진입만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또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고객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두 번째 고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를 항상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더 영업적인 마인드나 더 고객 친화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회사 내에 심을 거냐, 뭐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 회사 자체는 이제 설계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만한 파급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랩업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부터 하고 있던 게 있어요. 과학고에 가서 창업 강의를 해요. 과학고 학생들도 창업이 우수성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작년에 국회에서 제가 금융투자협회에서 불러주신 포럼에서 외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모험 자본을 딥테크 기업 그리고 딥테크를 연구하는 이런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응원해주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딥테크를 연구하시는 스타트업이 더 많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모험 자본을 기업에 투자하는 거에 너무 당연하고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머징 트렌드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5분의 패널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2024 네트워킹데이 강남 치창업센터 포럼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딥텍과 관련해서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진행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큰 행사에 사회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긴장되고 떨렸는데 잘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금번 네트워킹 포럼은 여기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6월 2회차로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2회차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료 후에 그리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해당 링크 보내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 이 또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를 맡은 저는 박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